이제 104페이지에 과세 표준부터 봅시다. 자, 과세 표준이라는 것, 이건 모든 세법에 다 있는 건데 세율을 부과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대상 금액을 우리 과세 표준이라고 해요. 각 세법마다의 세율이 있겠죠. 그럼 그 세율을 부과해서 그 세법이 원하는 세액을 산출하는 대상 금액을 우리 과세 표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과세 표준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용어가, 자, 먼저 공급 가액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리고 세액이라는 용어가 있고 공급 대가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이 중에 세액은 어떤 금액을 말하는지 알겠죠? 부가가치세를 이야기하는 거고, 공급 가액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공급 가액이에요. 공급 가액. 그럼 공급 대가는 우리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말하는 걸 공급 대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금액을 가지고 좀 보면, 자, 예를 들어서 공급 가액이 1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세율을 10%를 곱했어요. 자, 그럼 10%를 곱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는 10만 원이 되고, 그럼 공급 대가는 110만 원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 말 이해 가시나요? 이해 갔죠?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보면, 자, 지금 여기에 세율 10%를 부과해서 10만 원을 구한 대상되는 금액이 여기 100만 원이죠. 그죠? 그럼 우리 과세 표준이라는 건 세율을 부과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대상 금액, 지금 세율을 부과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대상 금액, 이 100만 원이 지금 공급 가액인데, 그럼 지금 이 100만 원이 과세 표준이겠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 과세 표준은 공급 가액이 과세 표준이에요. 일반 과세자한테는. 그래서 자, 우리 표현할 때에 이제 과세 표준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리고 이걸 공급 가액이라고도 표현할 거예요.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일반 과세자 기준.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밥을 먹었으면, 뭐 만원짜리 밥을 먹었어요. 그럼 만원짜리 밥이라고 한 건 공급 대가가 만원이죠. 그러면 우리는 9천 얼마가 공급 가액 거고, 세액이 뭐 900원 돈 좀 안 되게 될 거고, 그러면 얘가 만원일 거잖아요. 그럼 공급 가액은 9,000원 돈 정도 선이 될 건데, 이걸 간이과세자한테 그렇게 분리시켜라고 하는 건 너무 또 힘들겠죠.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우리 공급 대가가 과세 표준으로 해서 쓸 거예요. 간이과세자는 우리 그 구멍가게 할머니한테 새우깡은 얼마예요? 그랬더니 500원이래. 그럼 공급 가액이 얼마예요? 라고 했을 때 그 할머니가 그걸 계산할 수 있을까요? 좀 힘들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간이과세자는 예외사항이고, 그래서 어차피 부가가치 창출하는 것도 계산 안 할 거예요. 그냥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새우깡 이만큼 파셨네요? 그러면 얼마 남겼겠네라는 몇 퍼센트를 곱해서 남긴 돈이 이만큼이다라고 바로 계산해버리는 쉬운 방식으로 해줄 거예요. 그래서 간이과세자인 거고, 우리는 이걸로 당연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이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잠시만요.
죄송해요. 이제 취업 지원 실장들이 면담하려고 슬슬 시동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언제쯤 취업 지원 세미나 하면 좋겠냐고 일정을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당신은 언제 좋냐 라고 물어보고 근데 생뚱맞은 날짜를 주면 제가 좀 조절을 하고 적당한 날짜를 주면 하라고 그러고 저는 그런 식이라서. 자, 그럼 자, 이 과세 표준은 세금 계산서 발행할 때도 쓸 거고, 지금 우리가 이 과세 표준을 공부하는 거는 매입 매출 전표에서 공급가액 칸에다가 쓸 금액을 정하는 거예요. 이제 이건 그럼 우리 실기할 때에 얼마라고 쓸 거냐라는 건데, 자, 그럼 우리 과세 표준 결정이다라고 적혀 있는 곳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팔면서 받은 돈이 과세 표준이에요. 그래서 판 금액의 10%를 부과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대가인데, 우리가 돈으로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을 때에 우리 시가를 가지고 하는데, 이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라는 건 돈을 주고받은 거 아니고 다 애매한 거는 전부 다 시가라는 거예요. 전부 다. 세법은, 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다시 한 번 더 인지를 하세요. 세법은 우리가 얼마에 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세법은 내 장부에 적혀있는 금액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가로 했다라고 정리를 할 거예요. 시가로. 자, 그럼 부당이익 계산 부인. 자, 이게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수관계자하고의 거래에서는 어떤 거래든 간에 우리가 비싸게 샀던 싸게 샀던 상관 안 하고 다 시가로 볼 거예요. 이건 우리 특수관계자하고 거래는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무조건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법은. 그래서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이라는 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만 해당하는 법인세법의 우리 규정인데, 그럼 우리 회사가 뭔가를 싸게 샀는데도 뭐 왜 시가로 했다고 올려서 이야기하냐면, 싸게 샀는데도 세금을 줄이려고 악용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인정을 안 해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이 부가세는 상관없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 우리 주주나 대표이사가 주식이 있어요. 근데 그 주식을 그 우리 법인이 사는데 싸게 산 거예요. 그럼 잘했나요? 자, 싸게 샀다고 다 잘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뭐 주주가 자기가 세금 내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싸게 법인한테 판 걸로 해서 법인이 팔아가지고 양도세를 내고, 그리고 번 돈을 배당해서 줘버리는 이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세금을 부당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관계자는 그냥 앞으로 무조건 뭔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가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가. 자, 그럼 거래 형태별 과세 표준 적혀 있는데, 자,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이 할부 판매는 단기 할부 판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전에 공급 시기 이야기할 때에, 자, 우리 그 제가 예를 들었을 때에 이런 예를 들었었죠. 3,600만 원짜리 물건을 파는데 하나는 10개월 할부라고 했다. 그러면은 단기 할부죠. 그럼 단기 할부하게 되면 공급 시기는 인도 시점 한 번이라 그랬어요. 공급 시기가. 그러면 우리 과세 표준은 총액이에요. 이 말은 매월 1일 날 한다라고 했으면 1월 1일 날 세금 계산서는 이렇게 발행할 거예요. 3,600만 원에 부가가치세 360만 원이다라고 한번 발행하고 끝낼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우리 360만 원에 그 10개월이면 한 달에 3,600에 10개월이면 360씩 받기로 했죠. 그러면 360만 원 받은 거 하고 나머지 안 받은 거는 우리 외상매출금 해뒀다가 나중에 일반 전표에서 돈 받으면서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하는 거에 관련 있는 것만 매입매출 전표에는 1월 1일 딱 한 번 이 전액을 쓰고 끝내버릴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계속적으로 제한한 영역을 공급할 때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걸 우리가 36개월 할부를 했다고 보면 얘는 장기 할부죠. 그러면 공급 시기는 우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였어요. 그렇게 해서 총 36회가 공급 시기였었죠. 그죠? 그러면 과세 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에요. 계약서에 그럼 이 36번인데 각각 얼마 받기로 했는지. 그럼 얘는 1월 1일 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때에 그냥 받기로 한 게 100만 원씩 36번 받기로 했잖아. 그러면 1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만 원, 2월 1일 날 또 1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만 원 이렇게 해서 36번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가 과세 표준인 거고 우리 단기 할부는 전액인 거고 장기 할부 판매는 지금 이 100만 원이 금액인 거죠. 그죠? 자, 이게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도 한마디로 이런 경우에는 공급 시기처럼 약정 주의를 따라준다는 거죠. 계약서에 적혀 있는 대로. 그래서 약정 주의를 따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둘 이상의 과세 기간, 이게 기간이 얼마라 그랬죠? 1년. 1년 이상에 걸쳐서 제공하고 대가를 뭐 선불로 받게 되면 그러면 월할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계약 기간 개월수 분에 이번에 해당하는 월수 있죠. 우리가 지금 신고하는 거기에 걸려져 있는 그 과세 기간 대상 기간의 개월수. 이번 달에 한 달만 껴 있었으면 그럼 한 달치만, 세 달 다 들어가 있으면 세 달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월할 계산을 할 거란 이야기예요. 전액을 다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월할 계산으로 쓸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과세 표준의 포함 여부에서 왼쪽은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거고 오른쪽은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에 왼쪽은 들어가 있는 금액이고 오른쪽은 안 들어가 있는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좌측에서 장기 할부 판매 또는 할부 판매의 경우 이자 상당액이라고 하는데 저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연불이자라고 해요. 저걸 연불이자라고 해요. 그럼 이 연불이자는 우리가 주고받는 금액의 그 물건 가격 있죠. 지금 이 앞에 자 이렇게 차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산다고 했을 때 그럼 한 달에 360만 달래 혹은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달래 그렇게 해서 36번만 달라고 했다면 이 돈 안에는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죠? 여러분 차 사는 데에 한 달에 100만 원만 달라고 하면 3,600만 원짜리 차를 샀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36번만 납부하라고 딱 정해주면은 여러분은 100만 원 속에는 원금과 이자가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포함된 이 이자를 연불이자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때 그럼 이자는 금융이기 때문에 면세야 되고 자동차 가격만 가지고 해야 된 과세 거래를 해야 되냐 그거예요. 근데 이때는 그러지 않고 그냥 1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 포함시켜서 그냥 다 발행시킨다 그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 미미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뭐 이자를 해봐야 몇 퍼센트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연불이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얘는 과세 표준에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대가의 일부로 받은 운송료, 운송보험, 산재보험,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대가의 일부 대가로 받았으면 전부 다 과세 표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내 입장에서 돈 받는 만큼이 대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돈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과세 표준에 들어가서 10%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부담된다고 말할 필요 없어요. 상대방이 사업자면 나한테 주고 돌려받으면 돼요,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세요. 기생처럼 붙는 이런 세금들은 이중과세를 해요. 기생처럼 붙는 이런 세금들을 부가세라고 하는데, 부가가치세가 아니고 부가세라고 하는데, 혼자서 세금이 발생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이런 것들은 혼자 발생하는 게 아니고 다른 세금에 기생처럼 붙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연휴 때 여러분들 술 드신 분이 있으시면 여러분은 교육세를 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형식으로 지출하지 않은 이상 교육세를 낼 수는 없어요. 그런 것처럼 어딘가 기생처럼 붙는 건데, 근데 부가가치세는 그럼 여러분들이 마신 술에 술값도 있고 주세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교육세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세금까지 합친 금액의 술값에 다 합친 금액의 10%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이런 부가적으로 붙는 거에는 그냥 같이 과세표준에 넣어서 합쳐버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일리지는 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얘네들은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당연한 거예요. 자, 매출, 애누리, 환입, 할인. 자, 제가 여러분한테 100만 원짜리 물건 팔았어요. 그럼 당연히 부가세 10만 원 받아야 될 건데, 제가 물건 팔았는데 물건에 문제가 있어서 40만 원 깎아주기로 한 거예요. 그럼 60만 원에 판 거잖아. 그럼 부가세 6만 원 받아야 되지. 그걸 40만 원을 안 빼고, 그래도 원래 가격은 100만 원이니까 부가세 10만 원 주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뺀다는 이야기예요. 또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 파손, 훼손, 매실된 거. 자,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없어지는 거나 했을 때, 여러분이 택배 시켰는데 도착 안 한 거야. 없어져서. 그럼 혹은 도착했는데 보니까 깨져 있어요. 여러분도 돈도 안 줄 거죠. 근데 무슨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넣어서 10%를 부과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과세 표준에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재화 용역 공급하고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우리 과세 거래하고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 공고보조금을 받으면 이거는 당연히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음 네 번째는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지금 얘하고 차이가 있는 게, 얘는 연불이자, 물건 가격이 조금 기속적으로 붙어 있는 거고, 이 연체이자는 별도로 이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납부하기로 해가지고 3,600만 원짜리 샀는데 이번 달에 뭐 실수로 돈을 안 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번 낼 때에 연체이자가 붙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연체이자만 세금계산서 발행하거나 아니면 그 돈 합쳐가지고 다시 세금계산서 발행해준다, 이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죠. 한마디로 과세표준에 연체이자는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체이자는 그냥 홀로 금융으로 이자로 남아있는 거고, 또 통상적으로 연기 또는 포장을 해당하는 사업자가 반환할 조건으로 그 연기 대금과 포장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것.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주류상이 음식점에 술을 납품을 해요. 그럼 거기에는 술병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술 박스에 같이 이렇게 해서 맥주는 뭐 20개, 소주는 30개 넣어서 같이 가져다 주죠.
그럼 그걸 줄 때에 술 박스도 당연히 가치가 있는 걸 건데 금액 돈 받거나 거래하는 거는 술값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술 박스는 옆에 보신 적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어디 주류의 자산이라고 적혀 있어요. 쭉. 한마디로 반환 조건으로 박스 주니까 박스 값의 10%가 아니고 술값만 가지고 10%인 거예요. 그 박스 반환 조건으로 오는 포장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 봉사료. 자, 우리 그 커피 같은 거 마실 때 보면 뭐 호텔 커피숍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우리 10,000원짜리 커피를 먹었어요. 그럼 10,000원에 부가가치세 별도니까 1,000원이 붙고 봉사료 2,000원이나 3,000원 붙어서 얼마 이렇게 나오죠. 그래요. 자, 우리 반은 제주도 분 없다 했어요. 제주도는 이상한 나라여가지고 영수증 보면 여러분들 그 뭐 해물 뭐 문어라면 뭐 이런 거 먹으러 가죠. 그럼 라면 12,000원 적혀 있어요. 그럼 부가가치세 별도면 또 뭐냐 1,200원 이렇게 붙어야 될 건데 12,000원에 봉사료 3,000원 붙여서 15,000원에 10% 1,500원 이런 이상한 나라가 있어요. 그 제주도 저 멀리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국세청에다 신고하다가 제가 옛날에 말했었어요. 봉사료는 과세 표준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가격만 그건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뒤에 그 비리를 알았어요. 그 제주도의 밑짬뽕이라고 그 제주도 사람들이 먹는 그 사장이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말할 때 우리를 육지 사람이라 불러요. 육지 사람 포스 찍는 거랑 그 사람 찍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그 봉사료가 메뉴에 한 개인 것처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서 먹으면 걔를 찍어요. 그래서 3,000원이 더 비싸고 그 동네 사람들이 먹으면 그걸 안 찍어요. 야,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제주도품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주도 좀 이상한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호텔 커피숍은 갈 일이 없어서 안 가봤다 하더라도 제주도는 한 번쯤 여행 가서 영수증 본 적 있다 생각하다가 혹시 봉사료가 같이 합쳐진 거에다가 10%한 걸 받다면 그 나라는 이상한 나라라서 그런 거니까 그건 잘못된 거고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까지 공급대가까지 다 나온 금액에 따로 적혀 있어요.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건 과세 표준에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상가라든지 아니면 오피스텔 같은데 뭐 이런 데 있을 때 그 돈이 이제 나한테 나오겠죠. 그럼 거기에 보험료나 수도요금 이런 것들이 같이 관리비처럼 해서 다 나오게 될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우리 보험료나 수도요금은 면세기 때문에 과세 표준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금액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아래 주의라고 적혀 있는데 창에는 좀 시험에 자주 말하는 건데, 자,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자,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데 이건 뭐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자, 공제에 대한 의미가 공제 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건 과세 표준에서 빼지 않고 그대로 둔다는 이야기예요. 과세 표준에서 빼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이야기예요. 공제하지 않는다라는 건 이건 이 책 저자가 이상하게 쓴 게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법절에 이대로 적혀 있어요.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럼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거에서 첫 번째 적혀 있는 건 판매 장려금이에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지급하는 장려금인데, 판매 장려금을 우리 지급하고 받는 거는 지급할 때는 우리는 과세 표준에 포함시킨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런데 대손금, 자, 우리 대손 당했어요. 자, 100만원짜리 물건 팔았는데 부가가치세가 10만원이 있어요. 그럼 110만원 받아야 되겠죠, 일단. 그런데 상대방이 대손 발생한 거예요. 그럼 난 지금 110만원 다 못 받겠죠? 그럼 우리 대손 당할 걸 대비해서 모아둔 계정 과목이 뭐였죠?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 생각나시죠? 근데 그 대손 충당금이 내가 물건 판 100만원에 대해서 못 받을 걸 대비한 거지, 부가가치세 10만원은 받아서 가져다 줄 거잖아요. 그건 내 돈 아니었죠? 처음부터 부채인 건데 받아서 줄 거라 부채인데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세금계산서 이미 물건 팔 때 발행했다고 세무서에 납부해야 되는 건 억울하겠죠. 그래서 부가세법이 그거 안 내도 된대. 그럼 안 내려고 그러면 과세표준에 빼야 되는데 빼지 말래. 지금 공제하지 않는 거는 빼지 말라는 거잖아요. 대손당해도 빼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도 100만 원에 판 거는 그대로 과세표준에 넣어서 부가세 신고하라는 거예요. 하면 나중에 세금 10만 원만 따로 빼줄게. 그게 이제 대손세액 공제라고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대손세액 공제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세금에서 따로 빼줄 거니까 대손당한 그 물건 가격은 그대로 과세표준에 두라는 거예요. 그걸 빼지 말고 또 하자보증금 주는 것도 빼지 말고 그대로 과세표준에 넣어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3개죠. 판매장려금, 대손금, 하자보증금. 자, 이 3개니까 과거 한때 이렇게 엄청 잘 나왔어요. 다음 중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다음 중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은 한마디로 얘 3개가 아닌 거 물어봤는데 참 문제를 보면 그래서 도대체 뭔 소리야 이렇게 느낌이 들어요. 그럼 우리 이 3개 생각해서 판매장려금, 대손금, 하자보증금 이렇게 3개를 뺀 나머지 하나가 걔가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빼버리는 것들이겠죠. 그 빼버리는 게 얘네들 중에 나와요. 얘네들 중에 얘는 포함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재화의 수입 적혀 있는데 재화의 수입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물건 가격인데 세법은 내가 물건을 얼마에 잘 샀는지 관심이 없다라고 했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는 그냥 자기들 기준 가격이 있어요. 여러분이 밍크코트를 밍크코트 얼마씩 하죠? 100만 원 넘죠. 아무튼 뭐 100만 원, 뭐 200만 원짜리 여러분이 100만 원에 싸게 잘 사온 거야. 세법은 관심 없어요. 자기들이 그 물건에 대해서 과세 가격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200만 원 하면 걔네들은 200만 원의 관세를 부과할 거예요. 여러분이 100만 원에 싸게 잘 샀다고 축하한다고 해줄 거 없이 걔네들은 그냥 우리가 얼마에 사는지 관심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과세 가격이 200이면 그게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이 모든 세금을 다 합쳐서 곱하기 10%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세표준 보고 있죠? 그래서 재화의 수입에선 제가 당연하다는 건 이런 부가적으로 붙는 부가세에 우리는 전부 다 이중과세 형식으로 할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얘를 이렇게 이 금액들 전부 다에 그냥 곱하기 10%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금액들 전부 다에다가 각종 세금들이 다 적혀 있는데 이 금액에 10%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에 외국 통화를 받는 경우 적혀 있는데 얘가 분류를 좀 잘못했어요. 수입하면서 돈을 받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러면 나 그런 수입 좀 하고 싶어요. 그죠? 수입하면서 돈을 받는 일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좀 실수했는데 외국 통화를 대가를 받는 경우 이거는 여기에 그냥 수출의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출해야 돈을 받지 수입하는데 돈 받진 않죠. 그죠? 자, 그럼 이 경우에는 대가를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에 원칙은 선적일 기준 환율이에요. 원칙은 선적일 기준 환율이라는 건 선적일이 공급시기잖아요. 그럼 이날에 기준으로 해서 돈을 받았던 안 받았던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급시기라서. 그럼 그날
우리 기준 환율 또는 최종 환율로 신고를 할 건데, 자, 예외가 뭐냐면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선적일 이전에 수령하여 원화로 환가한 경우 환가한 부분은 환가한 금액을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럼 선적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준호 씨 왔네. 지금 QR코드 찍을 수 있어요? 찍으면 사인 보내줘요. 잠시 올릴게요. 쓰고 있나? 다음 쓰시고. 준비했어요? 네. 자. 그럼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 원화로 환가한 경우예요. 환가 안 했으면 미리 일부를 받든 전부 받든 받아서 그냥 외화로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우린 그냥 전부 다 선적일 기준 환율로 신고하는 건데, 원화로 환가를 해버리면 그 부분은 환가했을 때 그 금액으로 하고 환가 안 한 나머지 금액만 선적일 기준 환율로 해서 합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지금 우리 과세 표준하는 이유는 나중에 메인 매출 전표에 공급가액의 금액을 쓸 건데 얘네들이 그렇게 써질 거라는 거야. 아무 말 없으면 그냥 돈 안 받아도 선적일 기준 환율. 과거에 계약금 받은 적이 있는데 걔를 환가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환가 안 했으면 그냥 다 선적일 기준 환율이고, 자, 이게 외국 통화를 우리가 받는 경우. 그래서 우리 지금 책에는 공급시기 도래전, 공급시기가 선적일이죠. 그래서 선적일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는 환가한 금액, 그리고 그 공급시기 이후에 미래에 돈 받거나 혹은 환가인 경우가 아니거나 그런 경우에요. 그때는 공급시기 선적일의 기준 환율. 지금 옛날엔 조금 최종 환율이 틀렸는데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과세 표준으로 잡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매출세액은, 자, 바로 아래 이제 매출세액 나오는데, 매출세액은 우리 과세 표준에 세율을 부과하는데, 이 과세 표준은 국내에 수출한 거든, 아니 국내에 판매한 거든 외국에 수출한 거든 전부 다 과세 표준이에요. 거기에 세율을 10%든 0%든, 제가 0% 곱하는 것도 과세 거래라 그랬죠. 그러면 얘도 과세 표준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영세율도 다 세기 영원인 거지. 과세 표준에는 수출한 것도 전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정 신고 때 빠진 거 있으면 확정 신고 때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정 신고 누락한 과세 표준 있으면 같이 합치고, 그럼 우리가 대손을 당했던 안 당했던 전부 다 집어넣으라 그랬잖아. 과세 표준에 공제하지 말고 넣어서 대손세액 공제라는 거에 의해서 뺐다가, 근데 가감이라는 건 이렇게 빼줬는데 나중에 돈 받으면 다시 도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감, 그거 하면 우리는 매출세액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뭐 대손세액 공제 볼 일은 없는데 혹시 또 여러분들 읽을 수 있으니까, 얘 10년으로 바뀐 지가 1년 됐어요. 사실 올해부터 바뀐 건데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5년이 아니고 10년. 그럼 얘는 못 받게 된 거 이제 우리한테 뭔가를 구제를 해주는 성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정 신고 때는 안 해주고 확정 때만 해줘요. 세금 떼가려고 하는 건 1년에 4번,
우리 사업자한테 뭔가 돌려주는 건 과세기간 해서 한다라고 좋게 표현하지만 1년에 2번 그렇게 생각하고 시기를 보시면 돼요. 매출세액은 심플해요. 자, 그럼 다음 이제 매입세액을 보면 매입세액은 뭐가 좀 있어 보이죠? 근데 얘도 심플해요. 간단해. 어떻게 간단하냐면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수취분과 그리고 세금계산서 아닌 거 이렇게 둘로 나눠요. 엄청 간단하죠. 세금계산서다, 세금계산서 아니다. 이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되는 거든 안 되는 거든 일단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계산서 아닌 거는 우리는 매입세액 공제되는 것만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 예정신고 때 누락했으면 우리가 물건 샀는데 부가세 줬는데 증빙받았는데 빠뜨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확정신고 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확정신고 때 누락하죠. 그러면 아예 공제 못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정신고 누락분은 넣을 수가 있고, 자, 세금계산서 제도는 이따 보고 나서 제가 매입자 반의 세금계산서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법이 공제받지 말라고 했거나 면세사업에 쓴 비율이 있다면 그것까지 전부 다 공제 안 해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나올 건데, 자,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제가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라고 했죠. 세금계산서 받은 거와 세금계산서 아닌데 공제해 주는 거. 그럼 세금계산서 받았는데도 여기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 한마디로 과세사업상의 부가세법상의 납세 의무자가 과세사업을 위해서 사용했거나 아직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공제해 줄게. 왜냐하면 넌 언젠가는 매출세액 가지고 올 거니까. 그래서 썼던 안 써도 상관없이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들을 해주는 건데, 세금계산서 아니라도 인정해 주는 게 나중에 저와 같이 이제 예남 시간에 공부하게 될 우리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에 의해서 공제해 주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세금계산서가 아닌데도. 자, 그리고 의제 매입세. 자, 의제라는 글자 저한테 들은 적 있던 거 기억나시나요? 간주 공급할 때 공급 의제다.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거 있죠. 성경씨 기억해낸 것 같아. 자, 그럼 그 의제는 안 했는데 했다라는 거였잖아요. 반대급부는 인정하는데 한마디로 매입세액이 없는데 있다고 해줄게라는 거예요. 부가세법 너무 착하게 보이죠. 그런데 자기들의 문제점 때문에 하는 거라서 나중에 또 우리 이 서식 가지고 또 공부할 거예요. 책 바꾸고 나서.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있죠. 자, 이게 제가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입세액 공제 받지 말라고 정해놓은 게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숙지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문제 풀다 보면 알게 될 건, 외우게 될 건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거 다른 말로 불공제 매입세액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자, 첫 번째,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사업하고 관련이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법부전은 대놓고 부가세법에 적어놓은 거예요. 두 번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하는 기준은 공제 되는 거, 공제 안 되는 거 가지고 보면
승용차의 경우에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이 아닌 1000cc 이하의 차량들 있죠. 우리 흔히 말하는 경차. 경차. 그럼 1000cc 초과하는 차량은 공제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고, 승합차는 9인승 이상의 차량은 되고 8인승 이하의 차량은 안 돼요. 그런데 화물차는 우리 업무용이면 매입세 공제를 해줘요. 업무와 관련 없으면, 뭐 사업과 관련 없으니까 처음부터 안 해줄 거니까. 자. 그럼 우리는 이걸 또 숙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 대상에 1000cc 초과하거나 8인승 이하의 차량을 구입, 사거나 유지, 수리하거나 기름 넣거나 이 차를 렌트카, 임차하는 경우에 전부 다 과세사업자인데, 카센터든 주유소든 자동차 회사든 렌트카에서는 다 과세사업자인데 부가세 준 건 다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인터넷 설치라든지 아니면 그 유선 방송 이런 거 하는 곳 기사님들 보면 그 경차 타고 다니죠. 모닝이라는 차. 그죠? 그분들이 그 차를 타는 이유가 좁은 게 잘 들어가시라고 그 차를 타는 게 아니고, 제 친구가 인천의 북인천 영업소에 소장하고 있어요. 그 딜라이브에. 그게 자동차가 30몇 대예요. 차 유지비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나가는데 거기에 부가가치세 10%면 엄청 크겠죠. 차 기름값부터 해서 전부 다 유지비가 엄청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제 친구 말로는 자기는 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경차 중에 제일 풀옵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줘요. 왜냐면 차 유지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면 뭐 큰 차를 주면 좋은데, 나머지 지금 개별 소비세, 경차는 개별 소비세가 면제되어서 거기에 기름 넣든 차 수리하든 엔진 오일 가든 타이어 교체하든 전부 다 공제가 돼요. 그런데 그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800cc였다 900cc였다 1000cc 올랐어요. 우리가 경차가 옛날 티쿠 시절에는 800cc였는데 얘가 이제 마티즈하고 모닝 생기면서 경차의 등급을 올려서 얘 올라간 거예요. 자, 그리고 승합차, 우리 그 카니발 뭐 이런 차들이 있죠. 그런 건 렌트카에서도 가격이 안 떨어지는 이유가 기업체들은 그 차를 수요가 아직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릴 필요가 없어서. 근데 그 외 SUV들은 조금만 지나면, 유행만 지나면 가격이 내리는 게 따로 특별한 수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개인 소비자들에 대한 수요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물 트럭은 그냥 우리 무조건 영업용으로 봐줄 거기 때문에 업무에 사용한다면 매입세 공제가 될 거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자, 접대 관련해 가지고는 부가가치세법은 접대 관련해서 매출세익이 창출될 거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세법 법전에 접대 관련이면 매입세 공제 받지 말라고 얘를 명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면세 사업 관련. 면세 사업은 당연히 면세는 부가가치세를 안 받는 거니까 처음부터 공제 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 돈 나갔을 때 차변에 토지라고 쓰는 것들이 있죠. 뭐 건물 철거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그 뭐 토지 정지 비용이라든지 법무사 수수료라든지 뭐 이런 우리 과세 거래를 할 건데 그 돈 줬을 때에 전부 다 토지라고 쓸 거잖아. 그럼 장부의 차변에 토지라고 써뒀는데 나중에 이 토지 팔 때 토지는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못 받아요. 그럼 매출세가 창출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라고 쓸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몇 개 안 되죠. 5개밖에 안 돼요. 또 뭐 억지로 일부러 외우려고 막 외우지 마시고
이제 이런 거 있으니까 나중에 저와 같이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자연스럽게 숙지하게 되실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기를 위해서. 자, 지금 여기에서 뭐 세임기 안서 안 받거나 학교표 제출 안 한 건 당연히 공제 안 해줘야지. 그래서 시험에 우리 실기 형식에서 주로 나오는 건 아니고, 그래서 면세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업무하고 관련 없거나 아니면 비용음용 소형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혹은 접대 관련. 자, 사업자 등록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는 과거에 안 해줬지만 과세기간 종료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해줘요. 매입세. 한마디로 사업 개시일이 1월 1일이에요. 1월 2일이에요. 그러면 7월 20일까지 하면 매입세 공제를 해줄 거란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가만히 두는 건 아니고 매출액에 대해서 가산세 벌금 성격은 있지만,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매입세액도 우리는 사무실 차리는데 소파 사고 책상 사고 컴퓨터 사고 뭐 많이 살 거잖아. 다 과세품이기 때문에 부가세 주는데 그게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그래도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하면 매입세액 공제는 해줄 거예요. 자, 지금은 저와 같이 이제 불공제 사유를 받고, 자, 이제 우리 좀 쉬었다가 증빙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컴퓨터도 이제 다음 증빙 이야기 끝나면 컴퓨터 할 거니까 컴퓨터도 이제 할 수 있도록 같이 준비해 주세요. 쉬었다 합시다.